그리고 다음 주에 고전 소설들 나갈 거라서 한 번에 채점할게 얘들아. 안 갖고 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냥 책에다 끼워놔 얘들아. 알겠지?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들아 수의 빙의를 다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 몇 쪽을 봐야 되냐면 7쪽을 보셔야 돼요. 쪽에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선생님 마지막 줄만 다시 한번 볼게. 우리 여기 얘들아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자 우선은 한용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임이 나오면 여러분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로, 그래서 님, 진짜 님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조국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절대자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었지?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마지막 줄은 해석이 조금 어려서 내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 더 해준다고 했었거든? 여기 마지막 두 줄만 더 봐봐,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얘들아 수를 못 놓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얘들아? 수를 못 놓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나 이거 뭐 하려고 얘들아 지금 수를 못 놨었지? 자기 마음을 정화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아 얘를 계속 만지작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 1번이 바로 여기 윗부분 내용이었어. 그치? 그럼 이제 이유 2번을 한번 볼 건데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보물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당신한테 내가 술을 못 놔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보물도 여러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지? 여러분 첫 번째, 얘는 만약에 님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님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은 뭐야 얘들아? 사랑.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조국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했었지? 광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자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도. 여러분 구도가 뭐였지? 구원을 계속 기원하는 거. 그렇지. 기도 계속 올리는 자세. 그러면 여러분 요거 세 가지를 여러분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작은 주머니는 짓긴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러분 요 말은 짓고는 싶어. 근데 짓고는 싶은데 이거를 얘들아 완성을 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자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정을 할 수가 없으면 계속 님을 사랑하게 될까 미워하는 게 더 커질까? 미워하게 되죠. 그쵸?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미운 행동하고 저 사람이 얄미운 행동하면 미웃게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미움이 계속 쌓이고 정화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옷을 얘들아 완성하고 싶어도 완성을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완성을 뭐 하는 거라고 했어? 지연. 그렇지. 그러면 완성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내 사랑을 계속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성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왜 완성을 지연시키는지는 알겠죠? 내가 자기 정화를 하지 못하면 내 사랑이 마음이 계속 미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짓고 싶어서 다 짓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에 얘들아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생겨. 모순. 그렇지. 그러면 모순이 생기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요? 역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내가 계속 여러분 뭐 하려고 하냐면 짓고는 싶은데 나 일부러 완성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과정을 지속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정의 지속이나 완성의 지연이나 똑같은 말이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
말을 지금 바꿔본 건데 그래서 과정을 계속 수를 놓는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도 여러분 계속 수를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사랑을 유지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둘 다 여기서는 내가 완성을 지연시키든 과정을 지속을 시키든 내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항상 역설에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역설 안에는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되지 얘들아? 말이 되는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참된 진리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짓고는 싶어도 다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법을 통해서 내 사랑을 강조를 하는 거야. 저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사랑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참된 진리는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무슨 태도가 들어가야 될까 얘들아? 의지죠. 그렇지. 나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냥 완성의 지연, 과정의 지속까지만 설명했거든. 요거 얘들아 역설은 항상 그 안에 참된 진리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는 여러분 누구로 해석한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제일 기본인 임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조국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조국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뭘 하겠다? 독립을 하겠다. 그치? 독립운동 끝까지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절대자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절대자에 대한 뭐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참된 진리를 사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정리했으면 이제 얘들아 우리 7쪽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7쪽에 빈칸들 우리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한 이해. 자, 우선 제목을 보면 여러분 제목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의 비밀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수 놓는 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수 놓는 행위를 예상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여러분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여성이야. 그치? 여러분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님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었지. 그게 혹시 뭐였어? 심이. 그렇지. 그래서 여성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적 배경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 혹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없어. 그치? 그러면 없으면 패스. 여러분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요것도 없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런데 사건은 알 수가 있죠. 나는 계속 수를 놓다가 내버려두고 놓다가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 수를 완성하지 못해요. 수를 완성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우선은 여러분 지금 님이 구제하고 있는 거잖아. 수를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건 님의 구제 때문에 애들 항상 나는 어떤 정서가 나와야 될까? 님이 내 옆에 없어. 그리움, 그치? 보고 싶은 마음이 무조건 생겨야 돼. 그래서 그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님에 대한 여러분 내가 혼자서만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워하고 슬퍼하고는 있지만 근데 나는 내 사랑 절대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태도? 의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내가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제일 절대론적 관점으로만 써놨어 얘들아.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하고 반영론적 관점은 조국이랑 부처님에 맞춰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보냐면 옆에다가 우리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애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옆에 표현법에다가 역설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이 역설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얘들아? 역설이 들어가 있는 표현법들은 어떻게 찾으면 역설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모순, 즉 앞말하고 뒷말에 이치가 맞지 않는 거. 이치가 맞지 않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그럼 겉으로는 이렇지만 아까 속으로는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참된 진리, 그치? 정의, 아니면 여러분 의미.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이 참된 진리는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근데 속으로 보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 이걸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역설법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다른 말로 수능에서는 역설이란 표현보다는 모순이란 말이나 모순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모순형용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역설은 모순형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참고로 또 뭘 비교를 해볼 거냐면 여러분 이제 2학년 되면 여러분 교과서에 대부분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역설적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법을 배우게 돼. 역설적 상황. 자, 여러분 역설하고 역설적 상황 다른 개념이에요. 자, 역설은 문장에 쓰인 표현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설적 상황은 여러분 문장에 쓰인 표현법이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역설적 상황은 그 문장에 여러분 이치가 맞아요. 문장은 맞거든요. 문장에 모순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에는 이치가 맞아. 근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장례식장은 대부분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즐기는 장례식 이런 표현들. 근데 여러분 장례식이랑 웃으면서랑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들아, 그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표현법은 아니거든. 여러분 실제로 웃으면서 장례식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 선생님네도 할아버지가 그래도 약간 호상, 물론 여러분 모든 장례식이 그럴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가 좀 호상이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대부분 할아버지와 관련된 추억들 얘기하면서 가족들끼리 좀 즐겁게 했거든. 근데 물론 이제 뭐 할 땐 다 눈물 나고 슬프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도 장례식을 할 수 있어.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어떻게 장례식인데 울어야 되는데 왜 웃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이런 걸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짓지를 못해. 농사 다 때려쳐야 되는 상황이거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농사를 때려치우는 상황에서 뭘 한다고 하냐면 신명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농무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신명이 난다라는 건 신이 난다라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농사 때려치우는 거랑 신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말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 여러분 모순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 앞말하고 뒷말이 아까 짓기 싫어서 막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근데 사실상 내가 농사도 안 못 짓고 가난한 상태인데 근데 신이 난다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 이거를 여러분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설이랑 역설적 상황을 조금 구분하는 문제가 2학년 때는 좀 나와서 여러분 요거는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걸 보냐면 아래 한눈에 정리하기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볼 거야. 우선은 지금 화자가 얘들아 옷을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여러분 완성했어요? 아니면 미완이에요? 미완이죠. 그렇죠. 이러면 옷을, 왜냐면 선생님 왜 미완이라고 했냐면 주머니에 지금 술을 안 놨거든.
주머니를 아직 완성 안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미완인 애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나를 내 사랑을 뭐 하기 위해서 미완을 시킨다고? 유지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나의 사랑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여러분 미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화자는 여러분 주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자 이런 옷을 완성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주머니도 달고 여기 주머니에 수도 나와줬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걸 완성을 해버리면 여러분 아까 자기정화 된다 안 된다? 자기정화 안 돼요. 그러면 자기정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 내 사랑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님을 계속 미워하고 그리워만 하고 이러면 내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얘들아 왜 안 돌아오지? 어떻게 안 돌아올 수 있어? 원망할 수도 있고 님을 미워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나의 사랑이 뭐가 될 수 있어 얘들아? 끝나. 그치? 나의 사랑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왜 의도적으로 계속 옷을 완성시키지 않으려고 지연시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을 끝내고 싶은 거야? 안 끝내고 싶은 거야? 안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랑을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완성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옷을 만드는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옷 짓는 행위가 의미하고 있는 걸 마무리해서 딱 정리해버릴게. 자, 여러분 옷 짓는 행위는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임에 대한 내 정성이자 사랑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 정성을 의미하고 있다.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옷 짓는 행위는 여러분 무슨 행위라도 봐도 되냐면 자기 정화 행위라고 해석해도 되지. 자기 정화 행위라고 봐도 되고. 자, 이거는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님을 사랑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절대자라고 본다면 아까 구도의 자세라고 했어요. 끝없는 사랑과 구도의 자세를 옷 짓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 표현법을 한번 찾으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옷 짓는 행위는 옛날부터 그리고 어느 시대든 여러분 이 옷 짓는 행위는 나는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형적 상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얘가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미.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원형적 상징은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내가 인류 보편의 의미로서 여러분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정성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2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 두 사람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넘어가서 오늘은 고대의 가요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고대 시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고대 시가는 여러분 선생님 아래 고대 가요를 넣어놨지만 고대 가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가까지를 얘기를 해요. 신라 시대에 나왔던 노래.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가는 여러분 고대 가요부터 향가까지, 즉 여러분 고대 가요는 언제 만들어진 노래냐면 고조선 때부터 만들어진 노래거든. 그럼 고조선부터 여러분 향가 제목매가 언제 때 불렀던 노래야?
신라시대. 그렇지. 통일신라까지 불렀던 노래야. 그래서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의 노래들을 고대시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한 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여러분 약간 부족처럼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처럼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설을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갈래라고 해? 시는 서정갈래라고 하거든?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이야기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는 아주 옛날에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다라고 해서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불러요. 원시 종합 예술. 그러면 여러분 원시 종합 예술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면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랬던 노래들이 점점 여러분 이제 누가 부르냐면 혼자서 부르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정서를 노래를 해요. 그래서 서정적인 노래로 바뀌더라. 그래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로 바뀐다. 자, 그래서 원시종합 예술에서 고대 서정가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학년 때 배웠던 제망매가가 다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 원시종합예술은 여러분 종합이라고 했잖아. 뭐가 종합되어 있는 상태냐면 춤이, 노래가, 이야기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춤과 노래랑 이야기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망매가는 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망매가 여러분 무조건 뭐가 있었냐면 배경설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 옛날 노래들 보면 황조가, 여러분 공무도화가, 정읍사, 여러분 옛날 노래들 선생님 오늘 쭉 정리할 건데 그 옛날 노래들은 다 배경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경설화가 있다라는 건 이야기랑 이런 노래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춤이 같이 노래를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 춤이 남아있는 건 여러분 우리 고대가요가 5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향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14작품을 써가지고 그거는 빼고 그건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라서 그건 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향가는 총 11작품이 있거든요. 11작품, 그 다음에 여러분 고대가요 5작품.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고대시가라고 하는 작품은 16작품만 배우는 거야. 근데 16작품을 다 배우는 건 아니고 향가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의 일부들만 배우면 사실 여러분 10작품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 10작품들에서 춤이 남아있는 건 처용가라고 하는 노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시가 있냐면 처용가라고 하는 노래는 여러분 처용설화도 남아있고 지금도 여러분 처용무라고 하는 춤이 있어요. 그래서 처용가, 처용설화, 처용무. 그래서 여러분 이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동해 용왕 셋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이 여러분 이제 임금님이 소원을 빈 거야. 아, 내가 나라를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왕님. 소원을 비니까 여러분 그 용왕의 셋째 아들 용왕님이 선물로 줘요. 아, 선물로 준다면 좀 그런가? 보내줬어. 그래서 근데 이 처용이 키가 얘들아 그 당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키의 평균이 여러분 남자들이 150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키가 얘들아 190 가까이 됐었대. 얼굴은 빨갛고 그 다음에 이만큼 키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눈도 이러면 엄청 크고 이러면 그 처용 탈이 있거든요. 그 탈을 보면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 그래서 처용을 서양 사람이라고 보는 썰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이 신라는 옛날에 얘들아 그 실크로드를 해가지고 서양까지도 쭉 연결을 하고 있었어서 서양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이 여러분 약간 어쩌기 약간
이러면 터키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춤을 그렇게 잘 췄대. 근데 의술도 뛰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춤을 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춤을 춰주니까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여러분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아마 돌아다니면서 의술행위를 한 건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들아 종이 용왕 셋째 아들이야. 근데 이 셋째 아들이 다시 종에 가면 어떡해. 그래서 왕이 예쁜 여자도 이러면 아내로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얘들 집도 선물해주고 이러면 이제 부도 막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맨날 밖에서 얘들아 일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요. 아내가 바람이 나는데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역신. 여러분 역병을 옮기고 다니는 이 신이 이 여자를 보고 반한 거야. 여자랑 바람이 났어. 근데 처형이 그걸 우연히 발견을 하거든요. 그럼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머리끄댕이 잡던지 싸우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 노래가 처형가고 그때 췄던 춤이 처형부래요. 이게 남아있는 게 처형설화예요. 그래서 처형문을 추면서 여기 두 개의 다리는 내 건데 이 두 개의 다리는 누구 거지? 이거는 누굴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니? 이미 벌어진 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역신을 용서해줬대요. 그러면 역신을 용서해주니까 역신이 아유 처형님 제가 처형님 얼굴만 보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약간 촌이나 아니면 여러분 약간 이제 점집 같은 데서는 아직도 여러분 처형의 얼굴을 걸어놔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랑 여러분 노래랑 춤이랑 다 남아있잖아. 이게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야. 그래서 여러분 노래랑 춤이랑 이야기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요즘은 그냥 노래만 있잖아요. 소설은 그냥 소설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춤은 춤만 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댄서가 있고 여러분 소설 작가가 있고 시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게 분화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분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얘들아 언제 이렇게 이걸 사용을 했냐면 고대인들한테는 신앙과 종교의 중요한 행사였던 제천의식. 여러분 역사 시간 배웠죠? 제천의식 때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술같이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실리는 게 아니라 서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원시 종합 예술 형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가요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위로 올려보자. 자, 여러분 고대 가요는 초기에는 얘기했듯이 여러분 아까 집단적이고 여러분 주술적인 성격들이 되게 강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처음에는 집단 활동이나 아까 여러분 제천의식과 같은 의식과 관련된 노동요 혹은 의식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 집단적 그리고 여러분 의식을 할 땐 대부분 비 내리게 해주세요. 비 멈추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뭄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주술시라고 불러요. 집단의 주술시. 그러다가 개인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서정시가들이 나오는데 그게 개인적 서정시예요. 집단적 주술시, 개인적 서정시.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춤이 남아있는 건 여러분 아까 처형밖에 안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대부분 고대 가요는 여러분 이야기는 남아있으니까 배경설화가 무조건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이해하려면 배경설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형식상 특징으로 갈게요. 여러분 얘네들은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 없어요? 말 없어요? 말은 해요. 뭐가 없어요? 글이 없어. 맞아. 문자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야기나 노래를 어떻게 전승을 해야 돼? 구전으로. 그치. 구비 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 전승이 되다가 후대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한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한역된다라고 얘기를 해. 한자로 기록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한자로 번역해서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 전해지고 나서 이러면 나중에 다시 우리말로 다시 또 번역을 한 건데 이러면 이런 노래의 형식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면 사언, 사구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언, 사구체. 자, 여러분 사언은 여러분 글자수예요. 글자수.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수. 그러면 사구체는 여러분 우리 제목매관한 현가할 때 했었잖아. 여러분 얘는 뭐야? 사구체, 구체. 줄수, 행수,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줄 혹은 행의 수를 말하죠. 그러면 만약에 형태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야. 공무, 도하, 공경, 도하, 타하, 이사, 당내, 공하. 이게 공무도하를 써놓은 형식이에요. 한자들을 선생님 그냥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 얘들아. 그래서 한 줄당 하나씩, 한 줄당 4개씩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사언, 사구체 형식을 안 지키는 게 여러분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정읍사. 정읍사는 한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읍사는 한육되지 않아서 사언, 사구체가 아니야.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해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해가라고 하는 노래는 사구체는 맞는데 여러분 글자 수가 7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가 7글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4개의 글자씩 여러분 4줄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한시처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의를 한번 보자.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여러분 노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얘들아 이제 가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시가들의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래 한눈에 정리하게 한번 봐봐봐 얘들아. 자, 맨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사람이 여러 명이서 여기서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거부가 이런 노래들 불러. 거부가 노래를 불러서 집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점점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당연히 뭐 사랑, 이별 이런 노래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가 갑자기 어떤 걸 기점으로 갑자기 뿅 없어져. 이게 없어지고 이게 갑자기 뿅 생겨. 이게 아니라 둘이 공존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집단적 주술시가 먼저 나왔다가 공존하다가 얘가 점점 없어지고 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키워드 여러분 복습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키워드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 10쪽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공부도화가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이 작품들은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 보기 선택지로 많이 들어가고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면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보자.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여러분 선생님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에서 당내공화 4개의 한자가 4줄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얘가 한시랑 되게 비슷한 형식이에요. 근데 한시는 여러분 무조건 어떤 시상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얘들아? 한시. 한자로 된 시. 뭘 갖고 있어? 기승전결이야. 무조건 4개로 되어 있으면 기승전결이야. 한시는 무조건 기승전결이야. 그러면 얘도 4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기승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의 노래들에서 4줄이나 4개의 배수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승전결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야. 승은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되더라? 전개가 돼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전은 전환이 돼야 돼요. 반전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제일 정서가 어떻게 돼야 돼? 제일 고조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정서 변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각각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정서 변화도 생각해야 되고
상징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우선은 여러분 정서를 이쪽에 쭉 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물의 의미 비교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이면 물을 건너지 마오.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이명 도노법 쓰네. 여러분 도노법을 썼으니까 누굴 설정한 거야? 청자를 설정해. 그렇지. 그래서 물을 건너지 말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화자가 여러분 님이 물을 건너고 있는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만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서는 어떤 정서가 나오냐면 여러분 만류를 하고 있는 거. 여기서 그러면 애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다. 자, 임은 그런데도 이 물을 건너신대. 결국에는 물을 건너셨대. 그러면 내가 말려도 이 사람이 뿌리치고 물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말리고 있었거든? 근데 말리는 걸 얘들아 지금 거절당하고 이 사람이 물을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당연히 어떨까 얘들아?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어떡하지? 초조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초조함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들아 이 전 부분은 반전 일어나야지. 물에 빠져 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 님이 돌아가시니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무슨 정서가 나와야 돼요? 슬픔. 그치? 이 정서를 여러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건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부족하지만 슬픔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아휴 가시님을 어이할꼬. 그러면 여러분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말하고 여러분 여기 조금 이따 배경설화를 보겠지만 여러분 말하는 화자는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님을 잃고 그 님을 잃은 슬픔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겠니 하면서 자기도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삶을 포기하는 태도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포기하는 거. 의지에 반대야. 의지에 반대되는 표현이 뭐야 얘들아? 태도가 뭐야? 낙담을 하는 거는 그건 이제 행위로 생각하면 되고 낙담을 하는 걸 우리는 대부분 무슨 태도라고 할까? 비관적? 그거는 이제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좌절, 체념 뭐 이러면 이거거든. 여러분 이럴 때 의지의 반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체념, 좌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자기 삶을 체념을 해버린 거야. 체념, 좌절, 체념, 좌절. 그러면 마지막 여기 얘들아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표현법이 잘 쓰였어요.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쓰이냐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는데 얘들아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아니지. 얘들아 이건 답이 정해졌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답이 정해졌는데 질문을 해요. 무슨 표현법이야? 서리지. 근데 이 서리법이 어떤 의도로 지금 서리법을 썼냐면 어떡하지? 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나의 감정을 표현한 거야. 어쩔 수 없는 내 체념의 감정을. 이걸 서리적 영탄법이라고 해요. 질문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걸 서리적 영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이제 1학년 때 청산별곡 같은 작품 배웠던 친구들이 있어. 거기서도 내가 얘들아 어떻게 하겠니?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내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표현법이거든요. 서리법인데 답이 정해졌는데 감정도 얘기하고 있으면 그걸 서리적 영탄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서리적 영탄법으로 체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작품을 보면 이 작품에 얘들아 뭐가 아까 반복된다고 했냐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 행위마다 다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의 의미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얘들아 계속 사람 말리잖아. 그럼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물은요. 물의 의미가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물로 표현을 해. 근데 물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 물을 가득 넣으면 여러분 물이 가득 찼나라고 하거든? 여러분 감정이 벅차다라는 표현을 써.
사랑의 감정이 얘들아 뭐 할 수가 있냐면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감정이 차오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근데 차오른다 넘친다라는 건 대부분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물에서도 쓰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물이 넘치고 물이 차오르는 걸 여러분 감정도 차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만약에 내가 감정이 메말랐다는 표현도 써 얘들아. 감정이 메말랐다, 메마르다라는 건 사실 뭐가 없는 거야 얘들아? 물기가 없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뭔가 물에 의해서 쓰는 단어를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옛날 여러분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그 사랑의 여신이 누구야 얘들아? 아프로디테. 여러분 여러분 비너스잖아. 맞지? 그러니까 비너스잖아요. 근데 그 비너스를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에 얘들아 옛날 그림들은 대부분 상징성을 많이 넣어놨거든. 근데 항상 분수가 있거나 아니면 비너스가 있으면 옆에 얘들아 물병이 있어. 근데 그 물병에 물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러분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는 물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이게 무슨 상징이라고? 원형적 상징을 쓰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원형적 상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물이 원형적 상징, 원형적 상징. 우리 아까 여러분 뭐 할 때 했냐면 수혜비밀 할 때 했었지?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 상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님이 물을 건너. 그럼 여러분 나랑 님이랑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둘의 사이를 얘들아 방해하는 거야. 이별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별하게 하고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이별을 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도 그래요. 여러분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님이랑 이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할 때 항상 여러분 나루터에서 이별해. 그래서 배 타고 떠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배와 관련 아니면 서양에서도 여러분 한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보면 근데 옛날 영화는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치관에서도 이별을 하면 뭔가 나루터나 바다에서 이별해야 될 것 같아. 배 타고 떠나면 영영 못 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별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자 근데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럼 이 물은 여러분 님을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죽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얘들아 물에 잘못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음의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랑이나 이별이나 죽음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 이 물의 이미지는 모두 다 무슨 상징을 갖고 있는 거야 얘들아? 원형도 상징 갖고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 옆으로 이제 얘들아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우선 작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작가는 여러분 이걸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 현대시랑은 다르게 고전시간 선생님 1학년 때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해오지만 고전시간은 여러분 누구를 먼저 항상 봐줘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작가부터. 여러분 선생님 고전시간은 작가부터 무조건 봐야 한다. 여러분 작가부터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작가를 가지고 얘들아 뭘 알 수 있다고 했어? 이 사람의 주제. 그렇지. 신분에 따른 주제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에 따른 주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가를 확인하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옛날 고대는 여러분 이제 관직이나 이렇게 신분이 나뉘어지기는 해도 그게 막 엄청 자세하게 나뉘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작자 미상이 더 많기 때문에 작가들의 이름을 조금 자세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신라시대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고대 가요들은 작품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작가 이름 확인해서 바로 누군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가요는 대부분이 여러분 작자 미상인데 작자 미상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고대 가요는 5작품 있는데 얘들아 3작품은 여러분 다 여러분 작자 미상이에요. 2작품 남아있는데 이 2작품 다 여성을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 제목 지금 작가 이름 딱 지금 보면 백수강부에 뭐라고 돼 있어? 아내가 얘기했다. 그 다음에 정읍사는 여러분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나올 거거든. 성별을 얘기해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향가
이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잡담 이상 말고 여러분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사자로 끝나는 애들. 충담사, 월명사 이렇게 사자로 끝나요. 여러분 신분이 뭘까요? 승려야. 맞아. 스님이야. 맞아. 승려야. 그러면 당연히 주제가 뭐와 관련된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무슨 랑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 여러분 무슨 랑이라고 끝나면 여러분 누굴까요? 화랑이죠. 자 여러분 랑으로 끝나지 않아도 여러분 이름들이 좀 여러분 사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름들은 대부분 다 화랑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화랑들은 아무래도 그냥 일상에 대한 거나 아니면 화랑들의 세계에 대해서 화랑 정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얘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가요는 여러분 누가 썼던 거지? 고려가요는 여러분 대부분 누가 썼어요? 평민들이. 그치? 일단 평민들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 이름에 다 뭐만 들어갔을까? 작자미상만 들어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작자미상만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작자미상은 여러분 당연히 평민들이잖아. 평민들의 주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조랑 가사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했던 3개 나오면 되지. 여러분 작자미상 누구가 나와야 돼요? 평민이에요. 그러면 평민들의 일상, 비판, 여러분 아니면 사랑, 이별 이런 것들 주제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성 작가들이 있다고 했어. 여러분 선생님 혹시 여성 작가들 누구 이름 딱 기억하라고 했던 거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 여러분 배웠던 사람? 황진이, 홍랑, 개랑. 대부분 남자로 끝나죠? 다 기녀들이라는 말 수 있어. 매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신사임당 안 써도 알잖아 얘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정몽주의 엄마 당연히 여자인 거 알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등등등등 이 사람들 좀 기억하면 이건 여성 작가들. 여성 작가들은 여러분 주제 뭐하고 뭐밖에 안 나와요? 사랑, 이별. 그치? 그러면 그 외가 다 누구야 얘들아? 서대부들이야. 그치? 그러면 서대부들은 자연과 여러분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갈래를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에 작가를 빨리 캐치하면 그럼 주제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선은 이 작품은 여러분 고대가요니까 아까 고대가요는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여러분 어느 얘들아 그 백수강부의 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 여성이야 여성. 그러면 여러분 여기 화자가 얘들아 직접적으로 나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 표면적인 화자가 아니라 이면적인 화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성인데 이면적 화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얘들아? 없어. 근데 공간을 알 수 있는 단어는 있지. 물. 그렇지. 자 사건은 님이 물을 건너서 죽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님이 물을 건너다 죽었는데 그럼 아까 정서가 4개가 변했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 막 얘들아 애원하고 걱정했어. 그리고 초조해.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내가 님이 죽어서 슬퍼. 그리고 결국은 내 삶도 포기를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슬픈 감정을 너무 극대화가 됐어. 여러분 이런 정서를 우리 한 글자로 뭐라고 배우면 돼요? 한. 그렇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한이야 한. 그래서 한의 정서를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제 그냥 바로 딱 5글자로 얘기할 수 있지. 우리 김소월 할 때 했던 것처럼 이별의 정한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 바로 주제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우리 표현법을 정리 한번 해보자. 표현법은 여러분 뭘 정리해 볼 거냐면 여러분 우리 원형적 상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자 우선은 한용운 같은 경우도 아까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한용운도 전통을 계승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표현법이다. 글자 수나 음보를
쓰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면모들을 대부분 한해정서나 이런 걸 계승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쓸 때 얘들아 아까 옷 찢는 것도 일부러 얘들아 왜 다른 행위들도 있는데 옷 찢는 행위로 여러분 내 마음을 표현을 했을까? 그 옷 찢는 행위가 원형적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럼 원형적 상징은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던 상징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원형적 상징은 여러분 상징에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상징을 먼저 한번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상징이 뭐예요? 뭔가 머릿속에는 알겠는데 그치 얘들아? 우선 여러분 상징이라는 건 내가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걸 상징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워. 그래서 구체적 대상을 통해 추상적 의미를 이게 중에 암시하고 함축시키는 게 상징이라고 해. 암시, 함축. 그러면 암시를 해주고 함축을 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게 상징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징은 아까 봐봐. 이러면 내가 이별하는 감정 혹은 여러분 내가 죽음을 얘기할 거고 내가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죽음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뭔가 딱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애들이잖아. 그런 걸 뭘로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상징이라고 해. 그러면 이 상징의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게 원형.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 마지막 개인. 그래서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이 있다. 아까 여러분 원형적 상징은 어떤 의미, 어떤 범위의 의미라고? 인류 전체. 그렇지. 인류 보편의 범위야. 자, 근데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를 범위로 하고 있을까? 범위가 한 나라나 사회, 조금 더 나아가면 한 문화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 국가, 한 문화권 이게 여러분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매화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사분자에 들어가서 지도절개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여러분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 일단 1월, 2월, 3월에 여행을 가잖아. 그럼 무조건 매화 축제가 어디서든 다 벌어져. 그래서 매화로 막 장식해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막 홍콩이나 얘들아 그런 데만 가도 다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들이 한 문화권으로 형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가 뭐지 얘들아? 무궁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걔는 무슨 상징이 돼야 돼? 관습적 상징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국화, 국기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 다 여러분 관습적 상징이야. 자,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특정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범위가 그냥 특정 시어만이 갖는 의미다 보니까 딱 그 작품 혹은 여러분 그 시어에서만 쓰는 범위야. 그 범위가 되게 좁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수능에서는 세 가지 이미지 중에서는 여러분 사실 어떤 상징을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을까요? 개인적 상징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수능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런데 고전 시가를 배울 때는 요 두 개가 필수적인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아래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만 딱 두 개만 정리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자, 그러면 한눈에 정리하기 얘들아 이 작품은 한의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을 계승하는 노래예요. 자, 여러분 한의 계승을 정리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이 한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 중에서 얘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공무도화가가 한의 정서를 가장 여러분 처음으로 설명해준다. 그래서 공무도화가 여러분 공무도화가가 고조선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고조선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삼국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국시대에 고구려 때 황조가가 나와요. 그러면 그 황조가도 여러분 이 한해정서를 계승을 이렇게 받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가는 근데 한해정서가 많이 안 나타나. 왜냐면 승려들이나 화랑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려가요에 여러분 서경별곡 혹시 배웠던 친구들 있을 거야. 혹시 우리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 배웠던 친구들 있어. 그래서 서경별곡 가실이에 여러분 이렇게 전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가 지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더라? 조선시대 와야지. 여러분 조선시대로 오면 여러분 어떤 작품에 이제 계승이 되냐면 황진이의 시조에. 근데 여러분 황진이 시조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이별하고 있는 작품들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현대로 이제 오면 여러분 누구한테 이게 계승이 되냐면 김소월. 그래서 여러분 김소월의 작품 여러분 저번 시간 뭐 배웠어요? 가는 길 배웠죠? 가는 길에도 한해정서 있었지? 여러분 혹시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 있어? 무슨 작품 배웠어 얘들아? 진달래꽃 배웠던 친구들 있어.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한해정서를 계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작품에 의의가 나오겠다 얘들아. 어떤 의의가 있냐면 가장 오래된 노래이자 가장 여러분 한해정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노래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얘는 가장 오래됐으니까 최고. 그렇지. 이때 고 예고자를 쓸 거야. 최고의 노래인데 얘들아 우리 아까 여러분 그 원시종합 예술에서 무슨 노래로 바뀌었다고 했었지? 개인적 서정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집단적 주술시예요? 개인적 서정시예요? 개인적 서정시죠. 그렇죠.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한해정서를 나타내 주잖아. 그럼 그 한해정서에 제일 물론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오래된 노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한해 원류라고 해요. 원류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한해 원류에 해당하는 노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작품 또 보자.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 13쪽에 있는 배경설화를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황조가를 한번 볼 건데 황조가는 고구려 때 나왔던 노래고 고구려의 얘들아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야? 주몽. 주몽의 아들이 유리왕이 불렀던 노래예요. 자, 그러면 이때 유리왕은 화희랑 치희라고 하는 사람을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때 화자가 무슨 화자냐면 여러분 그 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벼 할 때 화자야. 그래서 약간 농사와 관련된 한자고 치자가 무슨 치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사냥할 때 꿩사냥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사냥, 수렵할 때 그거와 관련된 한자예요. 그래서 얘가 수렵 혹은 여러분 사냥과 관련되어 있는 한자를 쓰고 있는 여자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 이름에 뭐가 들어갔냐면 농사와 수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두 여자를 계비로 맞이를 했는데 어느 날 왕이 사냥을 가 있는 동안 이들이 크게 싸워서 치가 고향을 돌아가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화이는요 권력이 진짜 빵빵한 집의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고구려 맨 처음에는 얘들아 부족 국가로 시작할 때 여러분 얘네들 이제 부족의 이 힘들이 왕의 힘보다 부족의 힘이 더 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화이는 그 부족들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부족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비로 맞아야 하니까 왕의 권력은 커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얘들아 이 화이의 이 힘이 세요? 아니면 약해요? 당연히 세겠죠. 근데 치는 힘이 약한 부족의 딸이야. 근데 얼굴도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왕이 누굴 더 예뻐할까요?
치지. 왜냐면 일단 권력이 세지도 않고 그 자기한테 왈가왈부도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얼굴도 이쁘잖아. 그러니까 치를 사실 더 좋아했어. 그런데 왕이 얘들아 잠깐 가 있는 동안 여러분 그러면 화이는 여러분 계속 뭐 하고 있었을까? 벼르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사냥을 가 있는 동안 믿을 건 얼굴밖에 없는 년이 막 이러면서 막 싸운 거야 둘이. 그래서 둘이 싸우니까 치이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네 집이 빵빵하지 않다라는 걸 막 들어서 자기는 내세울 게 얼굴밖에 없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가버려요 집으로. 그래서 집으로 가버리고 유리왕이 치이를 찾아서 찾아갔지만 화난 치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슬픔에 빠진 왕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아내였던 여러분 치이가 여러분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꾀꼬리를 보고 슬픈 마음을 노래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남녀 간의 치정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의미를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농경 사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죠.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사회부터 했었어 얘들아? 수렵, 그치. 수렵하고 얘들아 뭐 얘들아 사냥하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다가 점차 얘들아 이제 왕의 권력이 커지고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무슨 사회가 되냐면 농경 사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렵 사회에서 여러분 농경 사회로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해 준 거죠. 왜냐면 수렵 사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누굴까 얘들아? 치. 그치. 그럼 농경 사회를 상징하는 건 화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치희는 쫓겨나고 화이만 여러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구려 누구 왕 때부터 유리 왕이 됐을 때부터는 점차 무슨 사회로 넘어갔다? 농경 사회로 넘어갔다. 이걸 상징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배경설화들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 우리 황조가를 한번 봐볼까? 일단 작품을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작품 딱 보면 여러분 얘도 여러분 지금 딱 형식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사언, 사부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시상정리 방식 선생님 얘기 안 해도 방에 나올 수 있겠지? 어떤 거? 기승전결. 그치? 네 줄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승전결.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아까 얘가 꾀꼬리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롭구나 내 마음은 누구랑 함께 돌아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되게 단순한 작품이야. 우린 정서만 기억하면 된대. 자, 여러분 꾀꼬리에다가 네모 표시해 주시고 여러분 이 꾀꼬리는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있는 나 있잖아. 나랑 지금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 정반대잖아요. 얘네들은 여러분 둘이 막 얘들아 꾀꼬리 막 하면서 얘들아 자기네들끼리 막 암수 서로 막 정다워. 근데 자기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지금 차이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대조가 돼야 돼요. 대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무슨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외롭다라고 표현을 했거든. 근데 이 외로움은 처음부터 여러분 외로움을 느꼈을까? 아니면 이 꾀꼬리를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꾀꼬리를 보니까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꾀꼬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나의 정서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 끄집어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환기. 그렇지. 그래서 얘는 내 정서를 환기시키는 애야. 그러면 이렇게 환기를 시켜서 정서를 유발시키고 화자랑 대조되는 이런 대상을 우리는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그렇지. 여기는 줄여서 객상이라고 쓸게. 그래서 여기서의 꾀꼬리는 화자랑 대조가 돼서 감정을 끄집어내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정서가 얘 때문에 환기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 누구랑 함께 돌아갈고 이러면 꼬라고 해서 얘들아 이거 무슨 영어이야? 의문형이야. 근데 여러분 답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외로움과 탄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한다고? 설의적 영탄법이라고 해. 맞아. 설의적 영탄법.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간
시가에 서리적 영탁법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자신의 그 얘들아 탄식, 자신의 그 얘들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외로움, 이 감정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정서는 외로움, 외로움 한탄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13쪽에 여러분 작품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작품에 얘들아 고대가요는 성별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는 여러분 왕이 노래를 부를 거거든? 그럼 당연히 남성이 노래를 부르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남성이 노래를 부를 거고, 그럼 여기서는 여성적 어조나 여성의 화자가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여기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쵸? 이러면 인의 몸은이란 말 썼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면 표면적 화자라고 써주면 돼. 화자 여기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시간 혹시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없어.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도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사건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를 여러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꾀꼬리랑 자신을 비교해요. 그러면 꾀꼬리하고 자신을 비교하니까 이때 객관적 상관물로서 환기시킨 정서가 뭐였어 얘들아? 외로움. 그렇지. 그래서 님이랑 헤어졌다라고 하는 슬픔. 그러면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 그렇지. 한야한.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임과 이별한 외로움 혹은 임과 이별한 한의 정서, 이렇게 정서를 주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얘도 이별의 정한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표현법은 객관적 상관물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객관적 상관물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객관적 상관물. 자,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정서를 좀 부각시켜주고 가는. 맞아, 정서를 부각시켜야 돼. 맞아. 그러면 정서를 부각시키는데 정서는 여기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지. 그걸 어떤 사물로, 구체적 사물로 표현해주는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그러면 아까 얘들아 상징도 이러면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얘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름 다르다면 얘는 딱 정의됐어. 감정이나 생각. 감정이나 생각을, 감정이나 생각을,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구체적 사물을 통해. 자, 여러분 여기 또 키워드 하나 더 들어가. 직접적으로 제시할까요? 간접적으로 제시할까요? 간접적으로. 그렇지. 이거는 간접적으로 써줘야 돼.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 나타낼 때 이때 사용하는 구체적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이러면 사물을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 애가 첫 번째 대리물. 그러면 여러분 대리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를 뭐 해주는 걸까 얘들아? 대신. 대신 표현해주는 거야. 그래서 화자를 대신 나타내주는 대상을, 나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걸 우리는 대리물, 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냐면, 선생님 여기다 쓸게 얘들아. 위에 여러분 작은 물. 그러면 이 작은 물은 여러분 정서를 심화시키거나 아까 같이 환기를 시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정서를 심화 또는 환기시키는 대상을 작은 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황조가는 작은 물로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이입물.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 내 감정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들아? 이입시켜. 맞아. 그럼 그 이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투영시킨다고 하거든. 선생님 두 개 다 쓸게. 그래서 여러분 정서를 이입 투영시키는 대상을 우리는 감정이입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투영이란 말을 썼잖아. 그러면 하나 더 정리할 거야. 투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객관적 상담물이랑 좀 비슷하면서도 감정이입이랑도 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 그래서 투영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릴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김에 여러분 투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대상에다가 넣어놓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모습을 구체적 대상에 반영을 시키는데, 자, 여러분 수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투영의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명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종류, 여러분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여러분 투영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자의 어떤 정서나 화자의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투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정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누구한테 그 감정이 표현이 되는 거야? 대상에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여러분 대상에 투영시키는 방법, 이게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내 마음에 투영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화자의 정서에. 그래서 여러분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내 마음속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쟤도 느낀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1번이 바로 여러분 감정이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무슨 표현법을 쓸 수밖에 없냐면 의인법을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이 경우는 의인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표현법이다 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투영은 여러분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한테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대부분 깨달음을 느꼈거나 아니면 내가 저 대상을 통해서 성찰을 할 때 이 두 번째를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쓰지 않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기승전결이랑 대조랑 객관적 상담물을 통해서 내 감정을,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집단적 주술시야, 개인적 서정시야? 개인적 서정시예요. 자, 그럼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구지가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구지가는 지금 보면 얘도 여러분 형식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 사원사구체야. 맞아. 기승전결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만 예외적으로 5글자가 들어가긴 해. 전자기 끼기야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얘도 사원사구체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기승전결. 그러면 여러분 옛날 노래들이나 한 시에서 4줄 나오면 무조건 기승전결이 들어가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우리 배경설화를 조금 여러분 근데 다 이건 알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가야의 건국신화에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가야는 누가 왕이야? 얘들아 제일 첫 번째 왕이 김수로. 그렇지.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김수로 왕이 여러분 어떤 나라를 건설을 하냐면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할 때 나타난 건국신화와 딸려있는 여러분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랑 노래가 같이 계속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시 종합 예술 형태를 갖고 있는 작품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건국신화가 여러분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의 그 터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9명의 신하들이 있었대요. 근데 왕이 없었대. 근데 주변에 봤더니 주변엔 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족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9명의 신하들이 여러분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올라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건국신화에 구지봉이라고 하는 여러분 봉우리가 있어. 근데 구자가 거북이 구자야. 지는 여러분 거북이의 머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지봉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지봉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겠대요. 그러면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구지가예요. 근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내어놓지 않으면 너 구워서 먹을 거야.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이 노래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금빛이 막 이렇게 금빛이 쫙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이런 큰 괴 하나가 내려왔대요. 괴가 착 내려오니까 그 안에 딱 열어봤더니 여러분 6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아래서 깨어나 있는 상태로 내려왔대요. 근데 그 6명 애들 중에 유독 대가리가 큰 사람이 있었대. 머리가 제일 큰 사람. 그게 김수로야. 그래서 김수로의 이름에 숫자가 머리 숫자가 들어갔거든. 그럼 옛날에는 머리가 크면 그냥 대빵. 여러분 약간 옛날 이야기들 보면 신라 시대도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 배우죠. 이사금이 얘들아 왜 이사금이에요? 이빨, 그치. 이빨이 얘들아 많으면 많을수록 현명하다고 해가지고 떡을 딱 베어 문 다음에 얘들아 이빨 제일 많은 사람이 왕돼. 그럼 왕이 되려면 여러분 대가리가 크든지 이빨이 많든지 이를 안 뽑으면 돼 얘들아. 너무 약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김수로가 가야에서도 제일 영토가 큰 가야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와 관련된 건 여러분 건국을 위한 거였네요. 그쵸? 그러면 자 한번 봐보자. 거북아 거북아 이러면 지금 편법 2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노법이랑 반복이랑. 그러면 거북아 거북아 라고 해서 얘한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소원을 들어주라고 한 거야. 궁극적으로 왕을 둬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해서 얘들아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에 얘들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머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진짜 누굴 줬어? 왕을 줬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머리는 김수로. 김수로라고 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왕은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지금도 여러분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나 그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두머리라고 표현해요. 우두머리. 그래서 머리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우두머리 좀 주세요 라는 의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어른인 왕을 딱 내려보내줬어요. 어떻게? 금방 아래서 깨어난 여러분 사람을 아기를 보내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 포유류들은 여러분 새끼를 낳을 때 어디부터 나와요? 어디부터 나와 얘들아? 머리부터 나오거든? 그러면 머리를 내놔라 라고 하는 건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 생명을 줘라 이런 의미일 수도. 만약에 얘들아 머리부터 안 나오면 그 안에서 애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뱃속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줘라. 새로운 생명을 주어라.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건국해 볼게.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내어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내놓는 행위는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내놓는 행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왕이 하늘에서 내려왔거든? 그럼 혹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한자로? 강림. 강림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김수로 왕이나 우두머리가 뭐 한 거야 얘들아? 내려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얘들아 애기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행위를 내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다 어떤 여러분 강림하는 행위, 여러분 탄생하는 행위, 여러분 뭔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추상적인 것들을 여러분 구체적인 것에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무슨 표현법이라고 해야 돼? 아까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거. 상징. 그치. 여긴 다 상징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구워서 먹을 거야.
근데 여러분 구워서 먹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협박이잖아요. 야 너 이거 안 해주면 너 죽는다. 약간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 왜 얘들아 이렇게 하늘에다 높은 하늘에다가 협박의 의미를 썼을까? 그럼 여러분 이 협박의 의미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아무래도 내 의도를 뭐 하게 하는 걸까 얘들아? 강조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바라는 바를 소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태도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나의 의지죠. 나는 얘들아 저 하늘에 있는 신한테 얘들아 뭐 하기를 하늘에 위에 있는 신한테 얘들아 이렇게 대들고서라도 나는 정말 강력하게 이 소원을 원한다. 이런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거북이는 그러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거북이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 소원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소원 들어줬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평범한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신령스러운 존재를 얘기하겠죠.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분 세 글자로 절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 절대자,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단순한 시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건 여러분 이게 구조가 지금도 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선생님 어디다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 우리 그 중요 표현법은 여기는 표현법이 막 두드러지는 건 없어서 선생님이 한눈에 정리하기부터 먼저 정리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15쪽에 있는 한눈에 정리하기 한번 보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주술시에 해당해요. 근데 왜 주술시에 해당할까? 왕을 내려주세요. 왕을 내려주세요. 약간 협박이긴 하지만 왕을 내려주세요 해니까 진짜 내려왔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주술시의 노래인데 이 주술시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주술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제일 먼저 거북아 뭘 했어 얘들아? 이름을 불렀어. 호명을 한 거야. 반복을 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호명을 해요. 자 호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 뭘 했냐면 야 너 머리 내어라 뭐뭐 해라. 이러면 뭐 하고 있어요? 명령. 그렇지 명령을 해요. 그 대상에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if를 썼네. 가정을 쓰죠. 가정을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너 구워서 먹을 거야. 이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을 하죠. 맞아요. 협박을 해요. 그러면 주술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 호명하고 명령하고 가정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대부분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작품보다 여러분 통일신라니까 여러분 한 300년,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건 여러분 가야 처음의 노래고 한 300~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신라시대의 노래 중에 여기 선생님 지금 고대가요 중에 하나를 안 세놨어. 왜냐면 이거랑 내용 똑같거든. 여러분 무슨 게 있냐면 여러분 해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해가. 여기는 없지만 해가라고 하는 고대가요가 하나 더 있어요. 고대가요 총 5개 중에 하나 이게 해가. 해가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머리가 아니라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놔라. 아니 수로 부인을 잡아간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그물로 널 잡아다가 구워 먹을 거야. 내용 끝. 해가 이거야. 근데 그러면 해가랑 지금 이 구지가랑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단지 대상이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하거든. 근데 이름도 똑같네. 김수로랑 수로랑. 그래서 여러분 해가라고 하는 작품이 3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주술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흙놀이 하면서 이런 노래 불러본 적 있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그것도 보면 맨 처음 뭐 해? 두꺼봐 노래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헌집 줄게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양아치 아니야? 여러분 헌집 줄게 여러분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뭐 이걸 줘라 명령을 해. 명령을 하고 여러분 근데 그 노래 뒷부분에 이제 구정마다 좀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만약 집을 내어놓지 않으면 네 헌집 다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뭐 얘들아?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했죠? 그리고 뒷부분에 뭐 했어요? 네 집 그 집 다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애기들 부르는 종교인데 좀 과격하긴 해, 얘들아. 이거 주술시거든? 이런 주술시에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나 이런 두꺼비 그 이런 노래 있잖아. 두꺼봐. 이런 노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지금 현대시 중에 여러분 그 신석정이랑 미안해요. 아니 선생님 이름 근데 생각 안 난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 사람이 얘들아 그 뭘 쓰냐면 여러분 이제 옛날 설화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 단어 생각 안 나는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쓴 여러분 작품 중에 맨 처음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 김수로의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라 시대의 신화를 차용을 해서 신라 시대에 얘들아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어머니에 대한 설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화를 차용을 해서 그 여자 이름을 불러요. 그 여자 이름을 부르고 그 여자가 다시 또 꽃차 이름을 불러요. 꽃의 이름을 불러요. 꽃의 이름을 불러서 문을 열어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문을 열지 않으면 이렇게 또 가정을 해요. 그리고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새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현대시에도 주술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여전히 계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시에도 계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술에 가장 여러분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무가거든요. 무당이 부르는 노래. 근데 여러분 무가는 무당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냥 무속신앙이고 얘들아 그런 걸 왜 배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가에 무슨 노래들이 있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웹툰 혹시 영화 혹시 아세요? 그 신과 함께에 나오는 여러분 그 하정우가 배우 맡았던 게 강림도령이거든. 그 강림도령도 무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주도에 자청비라고 하는 여러분 농업의 신이 있어요. 그 자청비도 무가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이 무가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무가를 계속 연구해서 우리나라 신화를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무가가 여러분 우리나라 신화와 관련된 노래들이라서 여러분 3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는 안 배우고 3학년 때 배워요. 여기 보면 여러분 무당들이 할 때 맨 먼저 뭘 하냐면 여러분 그 귀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들 점하는 거 혹시 굿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네는 우리 교수님이 고전소설 고전시가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 교수님이 너네들 이제 그 교육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는 사범되니까 이런 무가랑 이런 것들 너네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신화랑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해서 막 그 무당들이 굿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셨거든요. 왜냐면 진짜 얘들아 정통으로 내려오는 굿. 이 굿은 여러분 나라에서도 무형문화재를 만드는 것들 그런 걸 보여주면 맨 처음에 얘들아 그 굿에서 얘들아 귀신들이 이름 불러요. 그럼 귀신들한테 얘들아 귀신들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귀신님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귀신들한테 야 너네 빨리 와서 이거 먹어. 왜냐면 명령해.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귀신들한테 만약에 너 이거 안 하잖아? 그럼 니네 내가 다 소멸시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해. 그러면 이러면 모든 이러면 주술시의 내용들은 무조건 4가지 형태. 호명, 명령, 가정, 협박. 이거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4가지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주술시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 먼저 봤지? 그러면 여러분 작품에 대한 이해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우선 여러분 작가는 여러분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신화들 몇 명 있다고 했어 얘들아? 9명. 그치? 그 구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화 9명들이 얘들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부른 거잖아. 무슨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작품에 표현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표현 없어. 그치? 그래서 이면적인 화자를 사용하고 자, 여러분 혹시 시간적 배경이 있을까? 없네. 여러분 공간적 배경도 없어요. 사건은 여러분 지금 거북이한테 협박하는 중이죠.
내 소원을 들어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소원을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걸 뭐라고 해?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맞아. 기원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의 태도는 기원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왕이 무사히 여러분 이렇게 강림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게 주제야. 자, 그럼 여러분 표현법은 따로는 없어 얘들아. 근데 아니 넘어가지 말고 배경설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배경설화를 보시면 자, 이 작품의 성격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마을 북쪽에 있는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는 곧 왕이 내려올 거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대.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무슨 성격? 집단적. 여러분 훗날 가락국에 임금이 된 여러분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작품의 성격은 1번 이 성격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지봉에 모여서 얘들아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땅을 얘들아 흙을 막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대. 그래서 여러분 흙을 파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격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면 여러분 춤을 추어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제 이거 3번 이렇게 표시하면 이 작품의 세 가지의 속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첫 번째 신하들이 임금을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거든. 이걸 여러분 한자 그대로 환영한다. 신하들이 누구를? 임금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이 환영하면서 임금을 신하들이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신군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흙을 파는 행위는 노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에 노동요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노동요들이 여러분 이게 신하랑 맞물려서 전승이 된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많은 군중이 춤을 추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이 이야기가 같이 남아있대. 이게 집단적 수술시. 그러면 이 작품의 성격을 여러분 물어보면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뒤로 넘어가서 정업사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정업사는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은 못하고 여러분 선생님이랑 우선은 요거를 조금 표시 좀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아니면 색깔펜 있으면 색깔펜 한번 들러볼까 얘들아? 여러분 선생님이 밑줄 그으라고 하는 부분 체크해서 같이 밑줄 그어요 여러분. 자, 어디 밑줄 그냐면 다라, 노, 피금, 토드샤 여기 밑줄 그을 거야. 형광펜으로 형광펜으로 첫 번째 줄 다 밑줄 긋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 어디야 밑줄 안 그어요? 머리공 빛이 옷이라 여기 밑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건너뛸게요. 그럼 다섯 번째 줄 저제 널어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얘들아 어기야 뺄 거예요. 진대를 디디올세라 여기 밑줄 긋고. 자, 여러분 일곱 번째 줄 넘어갈게요. 여덟 번째 줄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아홉 번째 줄 내가 논데 정글올세라. 그리고 열 번째, 열한 번째 줄 제외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밑줄 그은 건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고 밑줄 안 그어놓은 것들은 여러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겠지. 나한테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야. 후렴구야 후렴구. 그래서 여러분 후렴구를 제외하고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여섯 줄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어휘 여러분 선생님 지금 고전시가 어휘 암기시키고 있는데 이 단어들도 여기 그 어휘집에 있는데 중간중간 막 끼워 있어.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해석할 때 조금 더 쉽게 해석하라고 이 단어 좀 공부 좀 해와 얘들아.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해오냐면
이러면 곰자는요. 동그란 표시할게요. 곰자. 선생님 확대해서 다시 보여줄게. 곰자 동그란 표시니? 자, 여러분 곰자 동그라미 표시하고 요거는 여러분 진짜 의미 필요 없어. 강조의 정비사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곰자가 딱 붙으면 이거는 강조의 전미사여서 그냥 여러분 곱하기 2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높이 머리 머리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곰자는 여러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단어를 공부해 오냐면 여러분 이 진대 동그란 표시하고 진대 동그란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중세문법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그 중세문법 하면서 전설모음화를 배우질 않아가지고 자 여러분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옷, 지읒, 치읒에다가 으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로 바꿔서 발음해야 돼요. 그러면 진대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진대야. 그치? 진대. 그러면 진대가 뭐냐면 찐득찐득한데 그래서 진흙이란 뜻이야. 진흙. 진흙이 있는 곳이란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진흙이 있는 대. 여러분 어느 대라고 하는 건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흙이 있는 곳으로 해석해 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잘 동그라미 표현하셔야 돼. 리을쉐라 동그라미. 리을쉐라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거는 리을쉐라는 고전 시가에서 정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미야. 이 정서는 여러분 의구형 어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야. 뭐뭐 할까봐 두렵다. 뭐뭐 할까봐 두렵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내가 의심하고 걱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의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이 3개의 글자만 좀 공부해 오면 여러분 해석하기 좀 쉬울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공부해 오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앞에 거 쭉 복습해 오시고 클린 시간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은 1주차 배웠던 거랑 여러분 선생님 어휘 몇 쪽부터 몇 쪽 공부해 오라고 했었지? 이쪽부터 5쪽까지. 그거 공부해 오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그걸 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그 어휘 여러분 6쪽에서 9쪽까지 공부해 오세요. 어휘 6쪽부터 9쪽까지 공부해 오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차 거까지 공부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시험 볼게 얘들아 누굴 거야? 김소월, 한용운하고 고전시가 이쪽부터 5쪽 요거 공부해 오는 거야. 알겠지? 응? 클리닉 때 맞아. 클리닉 때 단어는 단어도 이쪽부터 5쪽만.